언론제발 진실패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대폭 축소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여기가 북한이냐며 피켓을 들고 반발 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로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던 이낙연 후보와 황교익 씨가 지나쳤다며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이 2,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최다 집계됐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추석까지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플랫폼 기업 하나가 택시 시장 80%를 장악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는 건 아닌지 기획보도로 짚어봅니다. 유기견을 자동차로 일부러 쳐 숨지게 한 남성의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집권당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젯밤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된 한 명의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배정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상임위 문턱까지 가볍게 넘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당을 견제하라는 취지의 비교섭 단체 몫위원회 이번 법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 이상 장애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거의 모든 언론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회의실 안팎에서 피켓 시위로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박경준 기자가 그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언론재갈법 반대라고 쓰여진 푯말을 들었습니다. 언론제발 진실패 민주당을 규탄한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경호원들 사이에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야당은 안건조정위의 비교섭 단체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킨 걸 문제 삼으며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만행을 우리 아니 안건조정위가 무슨 술래잡기 깍두기 넣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막아섰지만 여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 9명의 기립 표결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의 부서진 마이크 사진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이 국민의힘 당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닷새의 숙려 기간 뒤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은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개념이 모호한 데다 이미 가짜뉴스와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법안들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런 과잉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특히 거대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 관련 취재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맹점은 이른바 허위 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고의 중과실 피해를 명시했다고 하는데 불명확하다는 것은 저도 이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명예훼손죄 등 일반 형법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액에 500까지 한다는 이런 걸 법으로 정하는 데는 이건 없어요. 이건 법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헌법 재판대에 서야 할 법입니다. 2008년 MBC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말 보도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게 겁이나 살 수 없다면 그런 사회적 법익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 법은 잘못된 법이죠. 과잉법.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해외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권력을 비판해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센터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언론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고 언론을 정권 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국리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편에 섰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폭발 직전으로 치닫던 황교익 씨 문제가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선 데다가 이낙연 후보도 한 발 물러서면서 가까스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황 씨는 내일 오전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말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황교익 씨는 오전까지만 해도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누구 지지한다라고 발언만 해도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아주 미개한 사회예요. 여권 내부에서 황교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낙연 후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실제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도 황 씨에게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로서 위로드린다. 너그럽게 마음을 푸시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황 씨의 잦은 사퇴 명분을 열어주기 위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황 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황 씨도 정치 생명, 연미복을 언급한 건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잦은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사퇴 여부는 전적으로 황 씨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잦은 사퇴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 녹취록 공방도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야권 전체의 압박을 지렛대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입을 다물었고 당초 선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서병수 경준위원장 대신 다른 중립적 인사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 내부 기류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내 갈등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이준석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댓글이 없습니다. 일단 추가 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당규상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인선이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이 통하는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관위까지 맡기를 바라고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황우여 전 대표와 정홍원 전 총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관위원장은 새로운 분으로 이제 하기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특정 캠프에 들어가진 않고 당과 함께 갈 것이라며 수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음 주 임명할 예정인데 당내 주도권 싸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첫 동은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한 건축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층고 제한 때문에 한강변의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웠는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이 규제를 7년 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신유만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한강 옆에 자리 잡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곳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강 옆 첫 동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매우 재건축에 탄력받을 수 있는. 서울시가 한강 옆 첫 동 높이를 제한한 건 지난 2014년. 한강 최근 접동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건 고 박원순 시장 시절 만들어진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사안입니다. 당시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의 최고 높이도 35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서울시가 7년 만에 층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새로 구상 중인 2040 서울 플랜 도시계획에 적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공공기획을 통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고 여건에 맞게끔. 이에 따라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과 대치동 등 한강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주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층고 규제 완화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주택 공시가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는 당초 안을 갑자기 폐기했습니다. 기준 금액도 없이 가격 순위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에 결국 백기를 든 걸로 보입니다. 대신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11억 원, 현행 9억 원에서 2억 원 오른 것으로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여당은 당초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 상위 2% 안을 자진 폐기했는데 억 단위 반올림이 사사오입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11억 4천만 원이면 11억 원으로, 11억 5천만 원이면 12억 원이 돼서 코미디 같은 발상입니다. 여야는 몇 년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재조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준선이 11억 원으로 고정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치솟은 집값을 감안할 때 바뀐 기준액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강남 4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5억 원을 넘어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기준 가격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고 중상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조세 증가 내지는 조세 반발이 우려됩니다.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 보유 혜택을 줄이는 안은 여야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해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려했던 연휴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내일도 2,000명 안팎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하루 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럴 경우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돼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철도공사 현장.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2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1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추가 확진 우려도 있습니다.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작업할 때 좀 마스크가 좀 미흡했던 점도 있는. 서초구 철도공사장에서도 21명이 확진되면서 서울시는 시내공사장 4,700여 곳을 점검하고 건설 노동자 9만 5천 명의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수도권에선 당구장, 어르신 돌봄 시설 등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목욕탕에선 20명이 새로 확진됐고 어린이집과 PC방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일로입니다. 사망자도 급증해 오늘은 4차 유행 이후 최다인 13명, 최근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에선
추석까지 최대 4주 동안 연장의 무게가 실립니다. 이 경우 수도권은 10주 연속 4단계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아울러 접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로서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부작용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해 정부는 30세 이상에선 이득이 크다고 강조하고 고령층의 부스터샷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이렇게 엄격한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죠. 중소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심각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같은 사람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차례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생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하객 문제로 다투다가 파혼 위기를 겪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예비 부부들이 차량 시위에 나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김용석 씨.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와 달리 확산세가 커지며 하객 49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 명단을 추리다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아버지 그리고 저 신부의 지인들을 추리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식을 미룰 때 막대한 위약금은 고스란히 이들의 목. 주변에선 이미 식을 치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안 하니까 예언이 했겠구나. 이에 예비 부부들이 오늘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종교시설, 콘서트장에 비해 하객 제한이 지나치단 겁니다. 4차 유행 확산 속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2학기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4단계에서도 가능한 최대로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전, 오후반 등 등교 시차를 조정하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방역 인력 지원 등 총 7,344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교직원 접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면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들은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 치료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동시에 환자 관리에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단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어떤 경우에 자가 치료가 허용이 됩니까? 네, 당초 자가치료는 이 무증상 또는 경증인 12세 이하 아동이나 보호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자가치료를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무증상 경증 이 성인으로도 확대하고 제주와 강원은 시범 도입할 방침이죠. 지자체마다 자가치료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뭐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만 않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대신 내 집에 있으니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확진자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쏟았던 의료 역량을 대신 위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분들은 단순 격리자가 아니라 확진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방역당국은 하루 2번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확진자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침, 두통, 가래, 콧물 같은 증상 20여 가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 등을 토대로 확진자 상태를 가늠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게 하거나 병원으로도 이송하죠. 자,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아주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병원 가기 싫어서 본인이 이런 증상들을 숨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가치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선 보시는 것처럼 이 CCTV 등을 통해 철저한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죠. 예. 반면 자가치료자는 정말 외출을 안 하고 격리 지침을 따르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려는 응급 상황에 대비가 어렵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산소가 부족하면 숨이 찰 것 같죠.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아닌 보통 사람 입장에는 내
이웃에 확진자가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허허벌판에 캠핑용 차를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게 그동안 원칙으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자가치료가 확대된다는 건 이처럼 격리되던 이웃들이 옆집에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죠. 한 명 발생하면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국민을 선택. 예, 자가치료에 이점도 적지 않습니다만 윤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자가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또 철저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차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의미를 경제로 옮겨와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부터 배달, 숙박, 금융까지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불리면서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독과점 횡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으로 늘고 있는 건 아닌지 플랫폼 독과점의 그늘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택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 하나가 택시 시장 80%를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콜택시로 전화로 부르면 좀 불편함도 있지만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는 2018년 1,000원의 수수료가 생기더니 얼마 전 5,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오르는 것도.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수료 개편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제 카카오 택시의 가입자 수는 2,800만 명, 택시기사의 80%인 2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언제든 수수료를 다시 올릴 수 있고 그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언제가 또 올려? 왜냐면 지금 80% 장악했는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전화콜 대리시장 1위 업체까지 인수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크, 온라인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예약까지 1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 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면 가격을 내려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플랫폼 공룡 기업이 된 카카오. 독점에 따른 횡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호텔이나 펜션 예약에도 플랫폼 앱은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예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류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박앱에서 모텔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20% 넘게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개돼 있지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앱에서는 5만 원이던데. 앱보다 현장 예약 가격이 저렴한 건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39만 원입니다. 이용해 주세요. 국내 숙박 플랫폼 대부분은 숙박업소로부터 가입비와 광고비를 받습니다. 업소는 보통 예약한 건마다 약 10%의 수수료를 숙박앱에 내게 되는데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의 광고료까지 하면 숙박업소 수익의 3분의 1가량이 숙박앱 회사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업소는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숙박료에 포함시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광고가 20만 원서부터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노출되는 거는 500만 원짜리가 노출이 되겠죠. 숙박앱 측은 현재 수수료가 최소한의 운영비 수준이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플랫폼과 자영업자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이익의 10% 정도는 기존 산업에 투자를 해주어서 상생하는 모델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숙박앱은 코로나 한파에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맥도날드 불매 운동이 번질 조짐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고 이를 고발한 시간제 근로자를 징계하자 소비자 분노가 이어지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5년 전 햄버거병 파문을 거론하면서 폐기 식자재 재활용이 상습적이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 어린 시선도 보냅니다. 오늘은 또다시 불매 운동에 직면한 맥도날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종이 가방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 목에는 정직 3개월 중징계라는 팻말을 걸었죠. 식자재 재활용을 내부 고발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를 향한 비판이죠. 공익 제보의 이유를 들어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탓을 왜 내부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까? 맥도날드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식자재 사용 기한을 표시한 스티커 가리가 이미 3년 전 시작됐고 한두 개 매장의 일이 아니라는 제보부터 라벨을 새로 출력하는 건 일상. 출근하면 유효기간 타이머부터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최근 3년간 식재료 유효기간 조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관한 책임 회피를 멈춰야 합니다. 폐기될 식자재의 재활용이 일상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시민들은 불매 운동에 나설 조짐입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 친다. 맥도날드 아웃을 외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믿고 거르겠다는 뜻의 믿거라는 댓글도 여러 달렸죠. 옛날에 햄버거병도 있었고 또 이번에 관리를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도 있었고 배신감 좀 들죠. 저희 보고 안심하라고 설정해놓은 기간인데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걸렸다고 하니까 소비자로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 하지만 2차 유효기간이 맥도날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라 이를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위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자가 사용하는 거 얘기니까 세부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과거 햄버거병 파문 때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3년 동안도 식품위생법을 75번이나 위반했는데 법적 책임은 면한다 하더라도 터져나오는 소비자 불신은 어떻게 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유기견을 자동차로 일부러 쳐 숨지게 한 남성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배 높은 형량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골목길에서 서성대는 유기견 4마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승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유기견 1마리를 승합차로 치어 죽게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배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를 생명경시 행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물을 사람이 소유하는 객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명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일본산 활어 수입 확대 반대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거리에 집어던진 주최 측 어민 대표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넉 달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물고기에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당시 어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활어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피를 흘리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질식한 광어와 참돔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에 처해졌을 것이거든요. 솜방망이 논란이 불거졌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660여 대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벌어졌죠. 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연기를 잡지 못하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혹시 연기 배출 창구가 없었던 건 아닌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비를 설치합니다. 지난 11일 자동차 660여 대가 불탄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모습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꽉 찬 연기 때문에 진화 작업도 어려워 3시간이 지나서야 불이 꺼질 정도였습니다. 이미 연기가 차 있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1m 앞에도 안 보이니까.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이곳이 유일해 화재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는 연기를 배출하는 제연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의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4대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만 479대. 고급 외제차도 상당수 포함됐지만 자기 차량 손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검사장이 좌천됐던 곳인데요. 검찰 일각에서는 뒤늦은 직무배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수사 일선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10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일선 수사부서에서 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자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장관은 정 차장 기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기소권의 남용도 있을 수 있죠.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성 인사로 전보됐던 곳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기소를 기점으로 인사조치를 해왔는데 이번 건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범죄가 20년 전에 벌어져서 시효가 지났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김 씨가 피해를 진단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는 초등학교 때인 지난 2001년 김모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15년이 지난 2016년 코치를 우연히 만난 뒤 피해 사실이 떠올랐고 3일 동안 기억을 잃거나 불안과 수면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은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체육계 미투를 선언하면서 코치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선 청구 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코치 측은 마지막 성폭력 시점이 2002년 8월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는 발생 시점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2016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손해배상 채권의 장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김 전 코치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 곳곳에는 연예인의 이름을 딴 숲이 있습니다.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숲을 만들고 스타의 이름을 빌어서 숲을 만드는 건데요. 조성 당시 울창했던 숲은 몇 년 사이 관리자를 잃고 지금은 엉망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대체 어디서 문제가 벌어진 건지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예인 스타숲. 가수 G드래곤과 영화배우 김수현, 아이돌 그룹 티아라 등 팬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조성된 지 6년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 주스와 커피캔, 쇼핑백 등 여기저기 쓰레기와 음식물이 널브러져 있고 아예 종량제 봉투를 갖다 놨네요. 의자는 노숙인 차지.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요. 바로 옆 스타숲도 역시 노숙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한번 오시고 저쪽도 오고 5명대요. 이번엔 한강공원 스타숲.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스타숲 8곳이 연달아 늘어섰지만 곳곳이 쓰레기에 나무에 달린 이름표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소녀시대 숲입니다. 깔끔했던 잔디밭엔 잡초가 자랐고 소녀시대 멤버를 상징해 심은 나무 9그루 중 6그루는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스타숲엔 스타와 소통하려고 만든 우편함이 쓰레기통이 돼버렸습니다. 스타숲은 수도권에만 95곳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 한 사회적 기업이 기획해 시작된 스타숲은 처음 2년 동안은 업체가 관리하지만 이후 관리 권한을 관할 구청 등 지자체에 넘겨줍니다. 이후에는 부지를 관리하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시는 거고. 그런데 관리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그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형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예. 다른 공원 녹지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일부 스타숲을 관리하지만 일손이 부족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대요. 팬들이 와가지고 저게 뭐냐 관리가 개판이다 뭐 이런. 연예인 소속사 측은 팬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팬들의 소중한 정성이 모인 스타숲이 무관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영화 속 공포가 시각과 청각을 넘어서 오감 자극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공포를 불러오는 냄새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백은영 기자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쫄았네, 쫄았어.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수련원. 공모전 촬영을 위해 이곳을 찾은 학생들이 겪는 초현실적인 공포를 그렸습니다. 사실감 있는 장면을 위해서 실제 폐건물에서 촬영했으며 곰팡이가 핀 벽지, 녹슨 샹들리에 등 방치된 물건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저기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느끼는 관객의 그 심리,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보다 기획부터 촬영까지 최첨단 효과를 결합했습니다. 3면 스크린을 활용하는 스크린 X, 바람, 흔들림 등 영화 속 장면을 객석에서 느낄 수 있게 4DX 상영관을 고려했습니다. 스크린 상영관에 오면 이제 관객을 뒤엎는 3면의 스크린을 보게 되는 4DX는 의자가 움직이는 효과 외에도 어떤 냄새를 주는 범을 잡는다고 드럭대다가 목숨을 잃었소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왕천을 건널 수 없어. 스산한 느낌의 창법, 국악적 요소를 더한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 조선시대 귀신을 소재로 한 가사가 독특합니다. 듣는 호러송, 창비는 발매 후 17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뻔한 공포가 아니라 듣는 공포, 과학적 요소가 첨가된 공포 등은 자극적인 것을 찾는 요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진화된 공포물이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아주 독특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SSG 최정 선수가 몸에 공을 288번째 맞아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맞은 선수가 된 건데요. 왜 유독 최 선수만 이렇게 많이 맞은 건지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NC 루친스케의 몸쪽 깊숙한 공이 최정의 배를 스칩니다. 통산 288번째 몸에 맞는 공. 미국의 휴이 제닝스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맞은 야구 선수에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2005년 프로에 데뷔한 후 정말 많이도 맞은 최정. 두 자릿수 사구만 무려 14시즌에 달합니다. 자석처럼 공이 붙는 것 같다며 자석인간 마그넷 정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정 특유의 타격폼을 이유로 꼽습니다. 왼쪽 다리가 그 라인 쪽으로 이제 약간 들어가면서 치는 몸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몸에 맞는 공을 피하기 힘들다. 100억 원이 넘는 FA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고액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지만 몸쪽 공이와도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근성과 투지 역시 기록의 비결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꾸준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정. 288개의 몸에 맞는 공도 KBO 최초 1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도 이런 꾸준함이 원천이었습니다. 꾸준함의 상징이라고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큰 부상 없이 시즌 또 치르는구나 약간 이런 저만의 그냥 만족감 때문에. 최정은 이번 시즌 통산 400홈런 대기록에 12개를 남겨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개배가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이 암호 같은 의자왕의 지시를 계백은 잘도 알아듣고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뜻이죠. 염탐꾼이 이 말을 신라장군 김유신에게 고하자 다들 머리를 싸맵니다. 슈박 도대체 먹고 거시기 거시기.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카이. 사투리가 난무하는 풍자사극이죠. 하지만 이 거시기는 어엿한 표준말입니다. 미당이 싫어 뜻풀이를 했습니다. 뭔지 말문이 막히고 말면 누구나 허물없이 쓰는 말, 누구나 맛 붙여서 오래 두고 써온 말. 거시기만큼이나 두루뭉술 애매모호한 말도 없을 겁니다. 황지우 시인도 거시기 타령을 하며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것이 저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저것이야말로 저것이라니. 저거라는 말이 뭘 가리키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졸렬한 집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때 아닌 진실 공방의 초점은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원 전 지사는 저거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해석이 다르니 끝내 정답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만 지금 이럴 때냐는 탄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긴들 그게 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불협 화음도 채 가라앉기 전에 벌어진 저거 논쟁의 당내 분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 주자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이준석 대 반 이준석 구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는 아우성에 밀려서 둘 다 뒤늦게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8월 말 출발하는 경선 버스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니면 제대로 굴러갈지조차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란스럽게 치고받는 몸개그를 가리킵니다. 찰리 채플린 같은 명배우가 하면 예술이지만 삼류, 사류들이 하면 혐오스럽게 일수죠.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더 바보라고 경쟁하는 더맨더머가 따로 없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팍팍한 현실을 이겨내는 위안이 되기도 할 겁니다. 더구나 이런 시국에 감동도 재미도 없는 야당의 유치한 말싸움을 누가 지금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8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참 거시기합니다. 였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 기온이 느껴집니다. 오늘 밤도 큰 더위 없이 주무실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는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꽤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이 28도, 부산은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가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와 동해상에 위치한 긴 구름대가 보이시나요? 주말에는 이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할 정도로 양도 많고 비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주말까지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19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